김현정의 뉴스 쇼. 기무사령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니 이번에는 국정농단 당시에 위수령과 계엄령을 계획했었다는 보고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고 국민 감정이 폭발해서 시위가 격화되면 계엄을 선포하고 어디로 어떤 부대가 어떻게 진출해서 제압한다. 언론은 어떻게 통제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기무사가 세운 겁니다. 기무사 본래 임무는 군 내부 보안 유지와 방첩 활동이죠. 그런데 자신의 임무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법을 무시하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 군대를 배치할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갈 때까지 간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광화문의 세계 여단이라니요. 그리고 언론 통제 방안이라니요. 정말 얼마나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일들이 있는 건지 개혁의 고삐가 느슨해선 안 되는 이유일 겁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늘은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요. 발포도 가능하다입니다. 발포. 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촛불 집회 때 군이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확인한 내용인데요. 국군 기무사가 작년 3월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에 따르면 유사시에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겁니다. 예. 내용을 보면 중요 방어 시설은 3개, 그러니까 3개 여단 규모가 전담을 하고요. 과격 시위 예상 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인 부대 투입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또 놀랍게도 다수 인원이 군인들을 폭행해서 진압할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발포도 가능하다라고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이게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무사는 계엄이 선포가 되고 계엄령 선포가 되고 나면은 바로 기무사령관이 이제 합수부의 본부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수부장이 이런 우리 보안사의 망령이 떠오르는 이런 계획들인데 네. 최종 책임자가 누군 거예요? 국방장관 선까지 다 보고가 된 겁니까? 국방부 장관까지는 보고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참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다시 광화문 촛불 집회입니다. 촛불 집회요? 네, 오늘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는 아시아나 직원들의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예. 직원들은 예견된 기내식 대란을 승객과 직원에게 미룬 경영진을 규탄하고요. 기내식 납품 압박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납품업체 대표를 추모할 계획입니다. 예. 관련해서 최근 아시아나 항공은 기내식 대란이 정상화됐다고 했는데 발표와는 달리 승객들은 간편식을 제공받고 있다는 게 전해지면서 꼼수 수습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그 집회에 대한항공 직원연대도 참석을 하고 이런 상황들인데 저는 궁금한 게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여기 구속영장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법원이 횡령 혐의 등을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데요. 한진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4번째 영장 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그 일가는 다 구속영장 기각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네. 미중 무역 전쟁 얘기인데요. 미국이 오늘부터 중국산 제품 38조 원어치에 대해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중국도 즉각적인 맞대응을 경고하면서 똑같은 금액의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걱정됩니다. 오늘부터군요. 여기까지 민경남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당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다음 주쯤 비대위원장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주말에는 5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구성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만나볼 분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이유는요. 어제 크게 화제가 됐던 인물이어서인데 바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내정설이 정가에 또 여론에 강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36명 정도가 오르내리는데요. 후보군 중엔 전원책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고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 비대위원장 내정설은 더 증폭됐습니다. 당사자한테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예, 전원책 변호사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니, 비대위원장에 내정되셨다는 게 맞습니까? 며칠씩 끌어오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 아무런 제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의가 있어도 불가능한 얘기고요. 난 비대위가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인터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왜 인터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예. 아니, 그러니까 연락도 못 받으셨고 연락이 온다 해도 난 불가능하다 이러셨어요, 지금? 예, 그럼요. 아니, 왜 불가능이라고까지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국당 내부자가 아니잖아요. 예, 한국당이 과거에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 혹은 비대위원으로 만드는 바람에 지금 사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나라당 당시에 박근혜 의원이 그 홍준표 대표에게서 비상증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이런 분들을 앞세워서 당명을 새누리로 바꾸고 당 색깔을 좌파 색깔인 빨간 색깔로 바꾸고 보수를 공개적으로 지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민주의의 강령인 경제민주화 타령을 했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보수주의 괴멸이 그때 시작됐어요. 잠깐만요, 전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막 외부인들 불러들였어요. 그때 김종인, 이준석, 저도 다 기억이 납니다. 이분들을 불러들여서 그 새누리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새누리당 만들어서 그때는 잘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부터 잘못됐다고 아니죠. 그러세요? 당의 정체성은 완전히 흔들려 버렸죠. 그러면 그런 정당에 나 같은 보수주의자가 들어가서 뭘 하겠느냐고요. 거기 들어가서 뭘 하겠느냐. 우리 정당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당의 정체성이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소속 의원들이 비대위원 모시겠다 이런 말 하기 전에 가치와 철학을 두고 문 끌어닫고 서로 싸워야죠. 그걸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비대위원장을 모시든지 내부 수선을 하든지 기초부터 새로 세우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한국당은 지금 보수라는 이념을 잡고 치열하게 내부에서 우리는 어떤 보수의 길을 가야 되는가를 가지고 싸워야 할 텐데 외부에서 누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지금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면 상황을 더 어지럽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더 웃기는 게 국민 공모를 한다는 건데. 국민 공모제.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국민 공모를 한다면 약속을 지켜서 공모에 응한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공모 절차를 굳이 두면서 엉뚱한 사람 뽑으면요. 그건 사기극이에요. 국민 공모한다면서 왜 46명이 있다, 36명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공모를 하면 그런 말이 없어야죠. 지금부터 공모 절차를 해서 그 공모에 응한 사람 중에서 훌륭한 분을 뽑아야죠. 근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요. 내부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싸움 난 거 아닙니까? 친박, 비박 이런 개파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내부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외부에서 새로운 피를 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친박 비박 싸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볼 것인가냐 보다도 가까운 분들 또 안 가까운 분들 이렇게 나눠진 거 아니에요?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이른바 탄핵 사태 그리고 그 뒤에 구속 사태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이 친박 비박의 싸움이고 그리고 집권 세력의 적폐청산 프레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당 재검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빨리 끝나야만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볼수 친박은 박 대통령은 무죄라고 그러잖아요. 비박 대부분은 박 대통령 탄핵이 옳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를 살펴보면 결국은 보수주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한국당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이 이정미 전 재판관이 거론되고 김용옥 씨가 거론되고 심지어 진보주의 이데올로그라고 할 수 있는 최장집 선생님이 거론돼요. 그렇더라고요. 한마디로 너무 희극적입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정체성을 모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분들이 희극적이죠. 들어가서 그냥 확 뭔가 새롭게 바꿔버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좌파 정당 만들라고요.
더 웃기는 게 김종민 선생이 또 다시 거론이 돼요. 그분은 무슨 뭐 비대위 전문가입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 나는 그래서 이 한국당 의원들이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비대위원장이 뭐 절대적인 권한을 준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총선이 1년 10개월 남아있는데 그렇죠. 절대 반지라면 모르겠지만 절대 권한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절대 김종민 선생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비대위하면서 이 폼 잡고 주목받을 수 있었던 건 총선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천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들이 다 걸려 있으니까 그랬죠. 난 보면 좀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전 변호사님 아까 지금 듣는 와중에 친박 비박 갈라진 이유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치 판단 때문이다. 재판이 끝나야지 이게 해결될 거다 그러셨는데 저는 거기 지금 외관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결국은 공천권 싸움 아니에요? 그것도 친박 비박도 누가 공천권 잡고선 다음 총선에 공천권 휘두르느냐 그 싸움이 더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 박근혜란 이름이 그들에게 중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명분이죠. 명분이죠. 그리고 그 실상은 개인의 입신영달이고 결국은 이제 공천권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지만은 결국 명분은 그거란 말이에요. 박근혜.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이게 문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공동체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뭐 이번이 사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정체성에서 우선 동질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거기 모여 있는 분들? 제가 보기로는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만은 자유한국당도 만만치 않게 넓습니다. 근데 넓으면 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그게 순기능에 있는 것도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것이요.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같은 정책과 이념을 가진 사람이 뭉친 결사체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입신영달을 위해서 이 당으로 갔다 저 당으로 갔다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반민주주의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직 폭력배보다도 역사가 다 짧아요. 정당들이 10년이 넘는 정당이 없잖아요. 심심하면 당명 바꾸고 그러면서 자기들 하는 말은 우리는 뭐 민주세력을 개성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보수 정당을 개성한 정당이다. 뭐 개성은 무슨 개성? 그 자체부터 자신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당에 내놓을 묘책은 뭔가요? 그 외부는 안 돼. 외부에서 그러니까 안 보이신다는 얘기고 외부에서 스스로 그 토론을 벌여야죠. 본인이 스스로 먼저 깨우쳐야 돼요. 본인이 과연 보수주의자인가, 범자유주의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부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지 못하거나 쳤는데 실패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하면요? 대답은 뻔하죠. 한국당이 완전히 괴멸해서 폐허가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그나마 필연적일 거예요. 그리고 새 보수 정당이 등장하겠죠. 마치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로서도 그게 정말 겁날 겁니다. 또 다른 시민혁명이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은요.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그게 옳은 방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한국당이 아예 괴멸되고 다시 보수가 시작되는 게 새 판에서. 근데 그게 한국당의 정계 개표로 끝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근데 뭐 올해를 넘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 이 야당을 리드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나는 적어도 한국 보수주의는 폐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이 살아남으면? 그러니까 이대로 흐지부지, 그러니까 처절하게 고민하지 않고 이대로 흐지부지 전당대회 치르고 뭐 흐지부지 가면 그 다음에는 뭐 총선 참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대중의 임계점은 반드시 옵니다. 이 물이 끓는 비등점이 있게 마련이죠. 반드시 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긴장해야 돼요. 이 지방선거의 승리에 자만하고 지금처럼 경제 상황을 방치를 한다면 나는 더불어민주당은 엄청난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이대로 가면 총선 참패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로 참패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참패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대안 세력이 등장하겠죠. 나는 대안 세력이 반드시 등장한다고 봐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전원책 변호사님이 한국당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내가 들어가서 외부인이 들어가서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보수 헤쳐 모여 세판짜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좀 나서서 뭐 할 생각이 있으세요? 글쎄요.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저라도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예, 저는 그런 것보다는 소를 키우고 싶습니다. 소나 키우지 뭐하러 소장사까지 하려고 합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보수에 대해 얘기하시는 분이 보수를 하도 답답하니까 열변을 토하는 거지. 소나 키우고 우리나라에 저보다 나은 인재들 많아요. 그럼 내부에서 뭔가 이 처절한 고민을 이끌고 갈 리더는 보이십니까? 글쎄요. 한나라당에 괜찮은 중진들 많아요. 자유한국당에 3, 4선 의원들 재선까지 포함하면 이 괜찮은 중진들 있어요. 그래요? 제가 뽑기로도 한 10손가락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는 그룹핑을 해서라도 문구를 닫고 치열하게 좀 토론 좀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바른미래당에 있는 분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정말 괜찮은 분들 많아요. 자, 이제 뭐 인터뷰를 좀 정리해야 될 텐데 전원책 변호사님 어쨌든 난 비대위원장 아니다. 난 시켜줘도 안 한다. 이것만은 분명하시네요. 아, 왜 같은 질문을 왜 자꾸 합니까? 소나 키울랍니다. 이게 정답이군요. 아, 소나 키워야죠. 난 외양간 커요. 소 많아요. 그 소들 염을 잘 먹이시고요. 예, 그럼요. 저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외양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분이죠. 지금 한국당의 비대위원장 내정설이 어제 돌면서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직접 의사 들어봤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무사 문건 공개된 거 보셨죠? 네네. 저는 지금 이제 원본을 다 받아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원본까지는 못 보셨을 거예요. 이제 보도만 어제 밤에 나온 보도만 조금 보셨을 텐데 제 오프닝을 들으시고 오수근 청취자님은 아니 근데 최악의 상황이 되면 그런 것까지 대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비조차 못한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 이런 지적이 나올 법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체가 기무사였다는 겁니다. 기무사가 할 일이 아닌 거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잠시 후 2부에서 권영철 대기자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김성환 씨. 네.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우리는 또 우리의 임무가 있습니다. 행간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갖고 기무사 얘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들어갔습니다. 우리 얘기를 하시죠. 행간. 네. 특활비 얘기 갖고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공개되면서 그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어제 참여연대가 2011년부터 3년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눈먼 돈, 특수활동비 펑펑 쓴 국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김성환 씨가 좀 깊이 있게 짚어주시는 겁니다. 영수증도 증빙도 필요 없는 돈 240억 원을 3년치만 조사하니까 이렇다는 거죠. 네. 예. 국회 사무처가 그 이후에 2017년까지 특수활동비도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건 말씀드리고요. 일반 회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출장 다녀오고 난 다음에 영수증 찾아가지고 증빙하고 그거 첨부하는 거 일이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마트에서 하드 하나 사 먹어도요. 그거 다 챙겨야 그러니까요. 돼요. 하나 없어지면 큰일 나요. 우표 하나 사도 다 첨부해야 돼요. 딱풀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종이에 붙이고 예전에는 그렇게도 했어요. 근데 국회는 매년 8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영수증 한 장 없이 매달 그냥 따박따박 타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매달 6천만 원, 상임위원장들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국회의원장도 국회 출장 때, 국외 출장 때 한 번에 7천만 원이 넘는 특활비를 그냥 갖다 받아 썼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20억 원가량 되는 돈이, 그러니까 전체 특활비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돈이 농협 통장으로 입금이 됐는데
누가 빼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의원 한 명당 50만 원씩 아마 배분이 됐을 거다 이런 내부 증언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먼 돈처럼 매년 80억 원씩을 특수활동비란 이름으로 쓴 국회. 이 뉴스에 행간 들어가죠. 첫 번째 행간은 아나바다 정신이 발휘됐다입니다. 아, 오랜만에 듣네요. 아나바다.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게 아나바다죠. 근데 이게 외환위 왜 나와요? 위기 직후에 전략 정신을 발휘하자 뭐 이렇게 해서 나온 단어잖아요. 맞아요. 엉뚱하게도 국회의원이 특활비를 쓰는데 이 정신을 발휘한 거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끝났다. 예. 여야 의원들 몰고 밥 먹으러 갑시다. 술 한잔 합시다. 상임위원장이 특활비로 돈 냈다고 그러고요. 동의원들 축의금이나 부의금도 다 이런 식으로 해결했고. 아, 축의금도? 네. 해외 출장 간다? 아유, 고생하시는데 보태 쓰세요. 펑펑 나눠 쓰기도 하고. 심지어 교섭단체 협의할 때 예.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한테 아유, 요즘 힘드시고 돈 부족하실 때인데 좀 갖다 쓰세요. 그리고 특활비 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봉투를 이렇게 주머니에다 찔러주면서 협상에 좀 유리한 국면으로 분위기 만드는 역할도 예. 특활비로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돈 남았다? 홍준표 전 대표가 말한 것처럼 집에 생활비로 갖다 주고. 이건 홍준표 전 대표 굉장히 떳떳이 얘기해서 우리가 깜짝 놀랐던 그 기억이 있는 거잖아요. 이쯤 되면 일반 직장인이면 100점짜리 아닙니까? 밥 잘 사주고 인색하지도 않고요. 집에 월급 말고 과외돈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다만 특활비가 세금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혈세로 이루어진 돈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행간. 두 번째 행간은 혼자 먹으면 체한다입니다. 그래요. 뇌물 잘 받아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절대 혼자 먹지 않습니다. 잘 나눠줍니다. 그래요. 근데 국회 특활비 한번 봐보세요. 나눠 먹는데 나름 질서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일단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매달 공평하게 일정 금액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야당도 제1야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당 원내대표가 4,200만 원 받을 때 야당 원내대표는 3,500만 원 받는 식입니다.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모든 상임위에 공평하게 매달 600만 원 주죠. 예. 상임위 위에 상임위 법사위원장은 1,000만 원 주죠. 국감 시즌에는 고생한다. 1,000만 원씩 더 얹어주죠. 모두 수긍하고 불만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열외가 없네요. 네. 다 챙기네요, 꼼꼼하게. 국회 특활비가 처음 생긴 게 1994년입니다. 예. 25년 동안 특활비 문제가 왜 공론화 안 됐겠어요? 모두 체하지 않게 잘 나눠 먹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활비라는 게 특수활동, 입법활동에 꼭 필요한데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는 뭔가 조사하고 뭔가 파헤치고 이런 데 쓰라고 생긴 돈인 거잖아요. 또 사실 그것도 맞지 않아요. 원래 특활비 목적에 따르면 기밀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에 쓰는 돈이에요. 국회에 있어야 되는 돈인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거고 제 생각에는 또 몇몇 의원들은 그렇게 제대로 쓴 분들도 계실 텐데 싸잡아서 같이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일단 내역부터 공개하고 얘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행간 가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같이 맞는 매는 훨씬 덜 아프다입니다. 그런가요? 매 맞으면 아프긴 아프죠. 아프죠. 근데 혼자 맞을 때와 같이 맞을 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하. 정의당을 빼놓고 특활비 공개된 뒤에 혹시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하는 국회의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압니다. 저는 이제 아직 꼼꼼히 보니까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도 그렇고 있긴 있습니다. 없어요. 지금 원내대표의 반응 보면요. 특활비 필요합니다. 제도화하겠습니다. 양성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정원 특활비 폐지법에는 의원 90명이 서명했는데요. 국회 특활비 폐지법에는 법안 발의 정족수 10명 겨우 채워냈습니다. 10명. 예. 이게 국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995님, 그러니까 국회에도 어떤 견제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주세요. 영수증 한 장 없이 다 우리 혈세인데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자가 쏟아집니다. 2부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141님,
저 어제 8시 30분 아침에 출근했다가 밤 9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출근 중입니다. 그렇게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 세금 들였는데 그걸로 특할비 이렇게 썼단 얘기입니까? 많이들 화가 나셨어요. 예, 여러분. 오늘 2부에서도 중요한 문제 많이 다루는데요. 우선 그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 관련해서는 권영철 대기자 그리고 이철희 의원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또 훅뉴스에서는 난민 심사에 대해서 훅 들어가 봅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그제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른바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8명의 10대 무리가요. 다른 10대 여고생 1명을 노래방이며 야산이며 밤새 끌고 다니면서 끔찍한 집단폭행을 한 겁니다. 이게 방송에 그대로 담기 어려운 수준의 잔인한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10대 미성년자다 보니까 상당히 경미한 처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는군요.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소년범의 나이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자, 청와대 청원을 올린 당사자세요. 피해자의 친언니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신원보호를 위해서 음성을 변조한다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니분 나와 계십니까? 네네. 예. 실례지만 언니는 성인이신 거죠? 예. 동생은 고등학교 몇 학년이나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야. 2학년. 지금은 입원해 있는 상태일 텐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계속 검사 중이어가지고, 이제 이틀 전에 호수를 빼고 조금씩 말을 하고, 이제 아직 밥은 못 먹고 있고, 물이나 이제 마시는 거 정도만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호수를 꽂고 있었어요? 어디다가? 가슴 쪽을 많이 맞아가지고, 폐 쪽에 공기가 차서, 목에다가 이제 호수를 꽂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목에다가 호수 꽂아서 폐에 공기 빼내고. 그리고 이제 얼굴이나 그냥 온몸이 그냥 군데군데 멍이 아니라 다 이제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고, 이제 속 안이 어쩔지를 몰라가지고 검사를 이리저리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얘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예 거동 자체를 못하거든요. 아이고. 지금 상황이 거동이 안 되는 상태. 동생이 지금 목에 호수 꽂고 있으면은 말로 진술도 못 하겠는데요? 가면은 고개만 끄덕이고 아닌 거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손은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손가락 정도는. 예. 이제 카카오톡으로 물어보면 깊이는 얘기를 얘가 못해요.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감정에 복받치는지 계속 물어보기도 뭐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맞냐 이제 진술서 내용 보고 이제 물어봐서 예 아니요 이 정도만 답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러니까 지난 27일에 고등학교 2학년인 동생이 갑자기 외박을 하겠다 이렇게 집에 연락을 했다고요. 그날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하루 이틀 전부터 좀 전초 증상이 있었었나 봐요. 예. 그래서 단체톡에서 이제 얘를 SNS, 페이스북에서 얘를 이제 단체로 이제 험담하기 시작하면서 타겟이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페이스북을 탈퇴하면서 이제 도망쳐 다니니까 학교로 쫓아온다라고 하니까 얘는 이제 무서운 나머지 거기를 나갔던 거죠. 노래방으로 불러내서 1차 폭행이 시작이 됐다고요. 이제 노래방에서는 얼굴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구타를 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동안 무차별 폭행을 하는데 밖에서 아무도 몰랐답니까? 노래를 크게 틀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구타를 한 거죠. 가리고. 그리고 애를 데리고 나와서 마스크를 씌운 채로 친한 척하면서 이렇게 좀 감싸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나 봐요. 산으로 데려간 거죠. 보니까 사는 곳은 노원구인데 관악산까지 끌고 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또 마을버스를 타가지고 애를 데려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대요? 신고를 한다든지 뭔가 구해준다든지 이랬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애가 그때까지는 폭행은 당하긴 했는데 못 움직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고 1차 때는 얼굴만 좀 구타를 좀 집중적으로 당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심리적인 좀 압박감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기고 자랑하듯이 그 멍든 사진을 또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때렸다 얘 이렇게?
네, 이제 얼굴에 눈에 이제 눈이 피멍이 들어 있었으니까. 자랑 인증샷까지 올렸다. 네. 그렇게 끌고 가서 관악산 자락으로 갔습니다. 보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무려 5시간 동안 이 한 명의 여고생을 8명이 폭행을 했어요. 이제 그 전에 애들이 핸드폰을 유심칩을 바꿔서 핸드폰을 바꾸고 그리고 CCTV가 없는 산으로 내 친구들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거니 생각조차도 못했었겠죠. 예. 근데 이제 산으로 끌고 가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추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폭행을 5시간 동안 하면서 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도망갈까봐 옷부터 벗겼어요? 네, 옷을 벗기고 때렸어요. 옷을 다. 산에 사람들이 아예 오가는 사람들이 없는 데까지 간 거예요? 네, 그 전에 그런 거를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산에 뭐 강목이 생뚱맞게 있었을 리는 없고 미리 그 장소까지 알아본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인 거고 때리면서 또 인증샷을 또 찍고 페이스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친구들한테 또 자랑하듯이 어떤 장소를 특정해서 데려갔는데 가보니 강목까지 있었다. 이건 상당히 계획적이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냥 강목으로도 때리고 각자 때리는 게 정해져 있었나 봐요. 누구는 팔, 누구는 가슴, 누구는 다리, 누구는 뭐 배랑 자궁 있는 쪽만 집중적으로 때리고 각자 부위를 정해서. 이게 지금 가해자들이 10대라고 하셨잖아요. 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8명이. 만 13살부터 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18살까지요. 예. 근데 지금 조사된 이 조서를 보니까 뭐 성추행에다가 성매매를 하라 이런 요구까지 있었다. 이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산에서 그리고 나서 얘가 계속 맞다가 이제 기절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기절하면 또 일어나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산에서 내려와서 그 주동자의 집에 데려가서 감금을 하면서 너는 이제 성매매를 해라. 그리고 성매매가 아니라 이제 조건 만남이라고 표현을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애들이 이제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새벽이잖아요. 예. 그때 자기 유심칩 바꿨던 핸드폰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이제 엄마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탈출한 거군요. 네. 참 이게 10대들 사이에 벌어진 폭력이라고 저는 믿기지가 않고 사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방송이기 때문에 다 담지 못합니다만 이 자세한 뭐 진술서를 보면 이보다도 더 깜짝 놀랄 폭행들이 묘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가해자들은 다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받고는 있는데 뭐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처벌이 가볍다는 걸 애들도 알아요. 그 소년원 갔다 오고 이런 게 약간 훈장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런 걸 좀 자랑하듯이 아직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니까 무서운 게 그거를 애들이 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끔찍한 폭행을 저질러도 살인을 저질러도 우리는 소년원 갔다 오면 되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그럼 조사받는 과정도 좀 뭐 겁에 질렸다든지 진지하게 임하지 않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예 뭐 들어간 애도 있어요. 3-4명 정도.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 느낌. 그리고 친구들이랑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대화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제보를 받아서 이제 그거는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이런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주동자가 동생이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를 했으니까 이제 한강 가서 죽여버린다고. 그거를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죠. 한강 가서 얘 죽여버릴 거라고. 그리고 뭐 나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있으니까 그걸 경찰한테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요. 처벌 감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애들인 거죠. 정말 충격적이네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년법상 미성년자는요. 살인죄를 저질러도 최고 형량이 15년을 넘을 수 없죠. 이게 지난 인천 여아 살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한번 큰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언니분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 사연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6만 명가량의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꼭 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그냥 어찌됐든 잘못한 거는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나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거고요. 죄질이 일단 가볍지 않고 벌써부터 복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사람도 아예 이제 친구가 무섭다고 하니 네. 평생 트라우마로 남잖아요. 애들은 소년원 가는 게 당연한 훈장처럼 여기는 거니까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뭐 죽여버린다 뭐 이러니까 피해자만 더 힘든 거죠. 동생만 더 힘들죠. 평생을 그걸 안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여러분, 이 폭행 사건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유는 지난해에도 이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 기준 이대로 둬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자 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언니분, 네. 동생 잘 간호해 주시고요. 용기 잃지 않도록 트라우마 생기지 않도록 옆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네. 예.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우리 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피해 여고생의 언니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 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제주에 예민 난민 신청자들이 대거 들어온 뒤에 그 난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정말 뜨겁거든요. 찬성, 반대 정말 후끈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반대 목소리 분명히 존재하죠. 또 작지도 않은 게 여전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지난 주말에 난민 반대 집회를 한번 가봤었는데요. 한번 분위기를 들어보실까요? 지난 주말이요? 네네. 국민이 먼저다! 안전을 원한다! 난민법 폐지하라!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난민법이 도리어 자국민들의 안보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난민법 자체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 중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드로우가를 통해 대한민국에 취업하러 온 가짜 난민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에 체류 중인 신청자, 난민 신청자 가운데 가짜 난민이 없다는 걸 진짜 보장할 수 있느냐? 가짜 난민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 반대 집회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난민보다 자국민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예. 이런 말씀들이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요. 난민법에 따른 난민 개념에 충실하다면 사실 우려는 상당히 해소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종교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들. 예. 그래서 상주했던 나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 원치 않는 이들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난민은 그런 사람이 난민인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받고 고문받고 여기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면 그게 이제 난민이 되는 사실 개념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 사정 때문에 뭐 우리나라 오려 한다, 어떤 선교의 목적으로 입국하려 한다, 이러면 난민이 아닌 거거든요. 거예요. 그건 난민이 네. 아닌 겁니다. 예. 그 조건들을 충족해야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예. 문제는 그 난민 심사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점이겠죠. 그러니까 난민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도 이 부분이 아주 확실합니다. 난민 심사가 제대로 된다는 전제. 우리에게는 난민법이 있다. 그 법대로 제대로 규정 만들어서 심사 제대로 해서 진짜 난민을 걸러내고 그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수용하면 되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훅뉴스에서 정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점을 취재해 본 건데요. 먼저 한국의 난민 심사 과정을 직접 겪었던 욤비 토나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시죠. 토나 씨는요, 콩고 비밀정보국에서 일하다가 정권의 비리를 캐냈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모국을 탈출했습니다. 그 탈출 경위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들어보시죠. 돈만 갈 때 콩고 공항
콩고 에어포트로 2만 갔어요. 근데 콩고 에어포트는 버스역 같아요. 문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 인천 에어포트 이렇게 있어. 세 개 다 똑같아. 거짓말쟁이. 이거 진짜 잘 못했어요, 이 선생님과.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이 아주 능숙치가 않아서 좀 잘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나는 정권에 찍혀서 탄압받아서 지금 탈출하려는 난민인데 어떻게 공항에서 버젓이 비행기를 탈 수 있었느냐? 당신 난민 아니지?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토나 씨에 따르면요, 콩고 공항 입출입 과정은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해요. 이 사정을 모르면은 박해를 받아서 탈출했다, 이런 토나 씨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심사관들이 현지 사정 또 문화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거짓말쟁이로 몰리기 일쑤였다, 이런 게 토나 씨의 말인데요. 결국 6년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 2008년 재판을 통해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한 10년 전에 6년 심사 끝에. 네, 그 10년 전 일인데 그새 달라졌을까요? 토나 씨는 현재 광주대학교 교수로 있는데요. 난민 관련 과목을 가르치면서 재작년에 학생들과 함께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해요. 들어보시죠. 예. 이 학생들 제가 보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선생님들 인터뷰해 주세요. 당신은 출입국 선생님들 난민법 읽은 적 있어? 7명만 난민법 읽은 적 있어? 32명 인터뷰했었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 센터 난민법 몰라. 난민심사 담당자들 32명을 인터뷰해왔는데 난민법이라는 것에 대해 읽은 사람이 7명이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재작년에 32명을 인터뷰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명수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32명 중에 7명 읽어봤던 그 현실 생각하면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늘었겠는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난민 신청자들 지원하는 시민단체 난민인권센터라고 있거든요. 예. 이런 고충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사관들이 난민 신청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치려고만 한다, 이런 불만들인데 난민인권센터 이슬 활동가의 말입니다. 면접 심사에서는 대체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라라는 요청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은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은 한국의 난민 신청자들 중에 난민이 아닌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게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진짜 난민도 가짜 난민이 취급받아가지고 심사를 통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정이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사가 허술하다, 정밀하지 않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는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난민만을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부분은요, 최근 난민 수용 반대 목소리를 내오고 있는 강연재 변호사의 말을 통해 들어보시죠. 뭘 가지고 어떻게 심사하냐를 들여다보면은 이분들이 하는 어떤 서류 가지고 질문하면 답변 듣고 이런 식이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심사가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국내 한국인을 상대로 신원 조사를 해도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는 판인데, 그 서류의 진위 여부도 그 내전하는 나라에다가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하기 되겠어요? 심사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게 맞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난민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은 진짜 난민이 가짜 난민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심사에서 덜어 생긴다, 이걸 걱정하셨고, 네. 이번에 난민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또 가짜 난민들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같이 허술하면, 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실제 며칠 전에는 가짜 난민들을 종교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서 난민 심사를 도왔던 그 변호사 또 브로커들이 적발되기도 했거든요. 이미 난민 지위를 받은 이들 중에도 이런 가짜 난민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이 많다, 심사 못 믿겠다, 한마디로 그거네요. 네, 또 제주 예민 난민들을 상대로는 정부가 심사 기간을 더 단축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더 허술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내놓고 있네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난민 문제에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하여튼 난민 심사의 정확성, 더 정확하게, 더 정교하게,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난민 심사 법무부가 담당하죠. 맞습니다. 예. 그쪽 한번 취재해 보셨어요?
역부족을 토로하더라고요. 현재 난민 심사는 2단계로 나눠서 이루어지는데요. 1차 심사에는 28명, 또 이의 제기에 따른 2차 심사는 11명이 담당을 합니다. 지난해 접수된 난민 신청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에요? 9,942명이었거든요. 신청자? 네. 1차 심사 담당자로 나누면은 한 사람이 355건을 처리해야 되는 셈입니다. 1년에? 단순하게 보면요. 1년 내내 쉬지 않고 하루에 한 사람씩 난민이냐 아니냐를 가려야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야말로 역부족, 인력 부족이네요. 네. 또 담당자들은 꾸준히 노하우를 익히는 심사 전담 요원도 아니고요. 법무부 안에서 그냥 인사 이동에 따라서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몇 년마다요? 네. 그래요. 몇 년마다 인사 이동을 하다가 그럼 어쩌다가 그냥 난민 심사를 맡게 되는 케이스들이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난민 신청자들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별도의 지원 부서도 없어서 심사관들이 그냥 알아서 뭐 인터넷을 검색하든 전화를 하든 그런 식으로 각 나라의 정황을 알아서 파악해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39분들이 개별적인 케이스마다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도와주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딱 도와주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면접도 하면서 개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나라의 그 정황까지도 다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인원이 일단 부족하고 그분들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도 부족한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난민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심사가 되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찬성 쪽도 반대 쪽도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못 믿었죠. 네. 다른 나라는 그럼 어떻습니까? 호주는요. 외교부와 관련 부처로부터 난민 신청자의 출신국 관한 정보를 공유받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더라고요. 또 뉴질랜드도 이민성 산하의 국가조사과가 별도의 정보조사 업무를 맡고 있고 난민에 관한 도서관까지 설립해서 그렇게 정보를 축적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출신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는 시스템 같은 게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프랑스 역시 각국 정보를 조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곳 상황은 한국에서 병역 거부자로 있다가 프랑스로 난민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이해다 씨의 입을 통해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에서 병역 거부하다가 처벌받게 생겼으니까 프랑스에 난민 신청해서 난민이 됐어요?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죠. 프랑스 난민 심사국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모른다고 해도 좀 사실관계들을 좀 확인하고 이런 노력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아듣게 설명하지 않으면은 난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런 태도를 가진 한국 심사관, 그런 심사관의 입장과는 그래도 큰 차이가 있기는 하죠. 감사함을 느끼게 한 부분은 어딜 가면은 무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떤 단체가 숙소 제공을 해주는지 그런 소개가 있고 난민 신청한 사람들의 주장이 뭔지를 꼼꼼히 확인하려고 하고 심사 결과가 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탈선하지 않도록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한다든지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심사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죠. 그렇죠. 그래요. 물론 난민 수용의 역사가 워낙 다릅니다. 유럽은 워낙 길고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고 그렇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제 우리도 체계적으로 뭔가 잘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3년에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처음으로 난민법을 마련한 나라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사실 심사 과정을 비롯한 난민 제도 자체가 걸음마 단계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전 한국이민정책학회 그 회장인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정명주 교수의 말로 들어보시죠. 아직 난민 정책에 대한 거의 기초를 마련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를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부족한 이 난민을 위한 각종 심사 인프라를 서구 여러 나라 이민국가들이 비춰볼 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이 심사가 지금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난민 받지 말자, 수용하지 말자, 문을 닫아버리자 이 얘기는 아닌 거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 것들 분명히 사실입니다. 또 개선돼야 될 부분들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더 서둘러서 더 정밀한 준비 이제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 난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될 이 시점에서 난민 심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제대로 확립하고 그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한 진짜 난민인데도 불구하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겠고요. 난민으로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이웃으로 함께 살 준비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난민 문제 뭐 여러 가지 토론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제 뭐 정우성 씨와의 인터뷰도 그런 과정이었습니다만은 토론하고 소통하고 우리의 준비 과정을 돌아보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때 같습니다. 김정은 기자, 훅뉴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문자가 다각도로 쏟아지네요. 제가 앞서서 난민 문제 다각도로 토의해보자 했더니 정말로 다각도의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일단 Y뉴스를 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기무사 문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저 권윤철 기자가 다른 걸 좀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제 밤에 이 기무사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중요한 문제다. 이걸 한번 짚어보자 해서 권윤철 대기자가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윤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입수를 하셨네요, 급히. 예, 어쨌건 뭐 이철희 의원이 입수해서 공개한 문건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페이지는 10페이지짜리인데 내용은 8페이지짜리입니다. 이 페이지가 지금 우리 김현정 앵커가 소개한 대로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방송 중인데 갑자기 1시간 전에 이걸 준비하라고 해서 지금 갑자기 폭탄을 맞았습니다. 자, 이 전체 내용을 지금 꼼꼼히 들여다보고 오셨는데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고 우리 이철희 의원하고 의미도 짚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내용을 저도 지금 쭉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할 그 당시입니다,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시면 돼요. 여기 2017년 3월 지난해 3월에 작성된 거니까 기무사 판단에는 탄핵이 기각될 걸로 전망을 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청와대 그쪽 기류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마 그런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해서 기각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전망을 담고 있어요. 네, 기무사가 작성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자, 탄핵이 기각됐다. 그럼 뭘 어떻게 하자고 적었어요? 탄핵 선고 이후의 전망이 이제 탄핵 결과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해서 청와대 헌법재판소 진입 점거를 시도하고 뭐 경찰에서 막으면은 여기에 뭐 화염병을 들고 무슨 뭐 이제 가격 시위를 벌이면서 아주 혼란이 확산될 걸로 전망을 하고 이것도 중간중간에 이럴 경우에 북한이 또 뭐 이래 개입해서 위기가 올 거라는 또 판에 박힌 듯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령을 발의했다가 위수령을 발의했는데도 안 돌아가면은 다시 이제 그 경비계엄을 발동하고 다시 전국에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이런 순서를 짜놓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 것 중에 놀라운 거는 첫 번째 장인데 현 상황 평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현 상황을 기무사가 어떻게 평가해놨냐면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 태극기 집회 등 진보 가로 열고 종북 때 보수 세력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아예 글자를 써놨네요. 여기서부터 일단 놀라워요. 일단 숫자부터 이제 촛불 집회가 18차, 태극기 집회 15차에서 아주 비슷한 구도를 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극기 집회가 시작된 이유가 바로 촛불 집회의 맞불을 대응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당시에 현장에서 김현정 앵커도 나가봤지만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인데도 부풀리기를 해서 비슷하게 계속 태극기 쪽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보수 진보의 대립 무슨 이게 그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아니고 무슨 대립이라고 세력 간 대립으로 그냥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첫 번째 장 그렇고 또 뒤에 쭉 이제 뭐 이렇게 돼서 뭐 위수령을 발령했다가 어떻게 되고 계엄이 되고 쭉 써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언론 통제에 들어간다. 이건 뭡니까? 통상 비상계엄이 되면은 이제 그 우리가 80년 이제 신군부가 등장했을 때도 바로 이렇게 이게 그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당연히 계엄사 보도 검열단, 합수본부 언론 대책반을 운영해서 군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을 통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방통위는 유언비어 대응반을 만들어서 시위 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이버 유언비어를 차단하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돼 있고 계엄이 발동하면은 구체적으로 서울의 경우에 주요 방호시설이 탄핵 결정 관련 핵심 시설인 청와대, 헌재, 정부 총합청사, 국방부 등 4개소에 3개 여단 규모를 배치하고 과격 시위 예상 지역은 광화문, 여의도 일대인데 광화문에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짜놨습니다. 계획을 만들어 놓은 기무사 문건을
세상에 공개한 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잠깐 연결 좀 하고 갈게요. 네. 이철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것부터 질문 드릴게요. 네. 아니 탄핵이 기각되면 그 당시 분위기 봤을 때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런 대비를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네. 어떻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촛불 집회는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평화 집회였잖아요. 일체의 폭력 행위가 없었고요. 게다가 우리 시민이, 우리 국민이 본인의 주권을 행사하는 집회를 한 것인데 예. 그게 군이 이거는 우리가 진압해야 될 사안으로 보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군은 시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예. 그 시민이나 그 국민을 진압 대상으로 보는 거는 군이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를 잘못하는 겁니다. 아, 그 당시 그게 틀린 거죠. 촛불을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 어떤 촛불 집회였는지 아시잖아요. 쓰레기까지 주워서 집으로 가는 촛불 그렇죠. 집회였는데 그 상황에서 발포까지 언급을 하는 이런 문건이 나왔다. 일단 이거 한 가지를 지금 지적하셨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거 만든 곳이 기무사예요. 네. 기무사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무사는 그 대통령의 영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예. 하는 일을 보면 보안 방첩 부대입니다. 방첩, 간첩 관련된 일 하는 거. 그렇죠. 예. 군의 보안을 지키고 방첩, 이렇게 이 간첩들이 와서 뭐 하는 걸 막는 조직인데 예. 마치 우리 시민이 집회하는 평화적 집회를 하는 걸 대상으로 위수령을 발동하고 일반 기업을 발동하고 그다음에 비상기관까지 간다. 예.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어떤 부대가 어디로 들어간다 할까지 짜는 거는 기무사가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게다가 기무사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망령들이 있잖아요. 예전 보안사의 망령, 전신인 그렇죠. 보안사, 정치 개입하고 네. 민간인 사찰하고 이런 기억들. 또 만약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면은 이제 기무사의 장이 합수부 장 되는 거 아니에요? 전두환 합수부장?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다 떠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기무사 문건이 나왔다니까 섬뜩한 거죠. 네. 그 기무사가 아직 8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다. 이런 거를 좀 확인시켜 주는 거고요. 저는 이런 문제가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군이 우리 정치를 왜곡시키고 현대사를 얼마나 얼룩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조금 과하게 대응해서 이런 게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발본색을 하고 분명한 제도 개선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혹시라도 말이죠. 이거를 윗선과 상관없이 그냥 기무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위에서 뭐 몰랐을 가능성은 없겠어요? 제 상식으로 보면 그러진 않을 거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 문건은 당시 기무사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 네. 국방부 장관만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 위까지도 갔을까요? 계엄을 만약에 발동한다 그러면 위수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건 국방부 장관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윗선이 있었을 테고요. 저는 보고했을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됐었을 거다. 네,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짐작할 수 있다. 네. 쭉 이 문건을 보신 분으로서 제일 심각한 부분 하나를 짚으라면 어디입니까? 제일 심각한 거. 제일 심각한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이 우리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기본 인식이 문제가 있다. 우리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이 외침을 막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종북이나 반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진압의 대상으로 보는 그것이 마치 군의 신성한 임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제가 제일 실망스럽고 놀라운 대목이고요. 이 기본인식을 바꾸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인식을. 사실은 이제 국정원도 우리 과거에 이런 나쁜 행태들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개혁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기무사는 어떻습니까? 기무사도 좀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혁의 정도 차이 때문에 조금 이제 갑론을박에 있긴 한데 국방부 내부에 기무개혁 TF를 만들어서요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했던 장영달 의원이 지금 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성과가 좀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희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문건을 발굴해서 세상에 공개한 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기무사의 역할이 원래가 그 국방부 직할 수사 정보기관이거든요.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하고 군사 보안 방첩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데 계엄 계획을 짠다는 것은 아직도 기무사령부는 아까 김현정 앵커의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시절 보안사의 그 전신 그때의 영광을 못 잊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자기들의 역할이 지금 이 기회에 이 판대로 갔더라면은 다시 기무사의 영광이 다시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각이 나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섬뜩한 겁니다. 이 문건이 그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도 아직까지 이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직전이었으니까 청와대에 그냥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까지 보고되는지 이런 게 밝혀져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국방부 개혁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군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워낙 폐쇄적인 집단이니까. 그리고 군이라는 또 특수성이 있긴 전문성도 있는 집단이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저도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면은 대비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사태를 보는 눈 자체가 이거를 무슨 뭐 국민을 편을 갈라놓고 요게 언론 통제하고 딱 그대로거든요. 이게 딱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 그대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참 군이 민주화되는 것은 결국 정치가 민주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관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탄핵 기각됐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분노할 것이고 그게 어떤 식으로 폭발할까 가능성을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대비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국방부 장관이 법률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검토하던 거 여기까지는 오케이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해야 될 일이고. 결국 그게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무사령부라는 게 자기가 독자적으로 과거에 뭐 전두환 시절처럼 그랬다기보다는 군이라는 게 명령 체계로 죽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민국 국방장관이나 그 라인들에서 이미 탄핵 기각을 청와대나 당시 정부에서는 보고 있었다는 시력이 강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탄핵이 기각된 이후에 시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라라고. 그거를 왜 기무사에다 시켜요? 기무사 일도 아닌데. 게다가 이 내용들 보면은 지금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단 말입니다. 그게 더 문제예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 대비하는 것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우리 군의 인식이 아직도 이런가라는 생각을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청취자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바람이랑 함께 님은 이러다 정말 제2의 광주가 됐었던 건 아니었나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난다. 제2의 광주라고 보기에는 서울 전체이기 때문에 당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요. 권호정님 이건 거의 친위 내란 음모는 아니었던 건가라는 생각까지 드신다는 이런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여기까지 오늘 기무사 문건에 관련된 내용들 사실 이거 말고도요. 기무사가 세월호 때 민간인 사찰한 것도 드러났잖아요. 짚을 게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실제 그런 문제들 이게 정치 사찰도 하고 뭐 세월호에 자기들이 기무사가 왜 끼어듭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가족들을 왜 사찰을 합니까?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또 하나하나 짚어보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분노 섞인 우리 인터뷰, 화나는 인터뷰를 많이 했죠. 조금만 분위기를. 좋은 분 한 분 만나볼게요. 좋은 분. 지난 3일에요. 청와대에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부자들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가수 소녀시대 유나 씨가 그 기부자 중에 한 명으로 참석을 해서 큰 화제가 되고 보도가 됐죠. 유나 씨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함께했던 분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싶은 분이 계셨어요. 그날 상에 차려진 단팥죽, 수정과 식혜가 바로 이분 가게에서 온 음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단팥죽을 팔아가지고 10년 동안 2억 4천만 원의 고액 기부를 한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연결을 해보죠. 김은숙 선생님, 김은숙 할머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할머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는 80 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만으로 79세입니다. 근데 어떻게 목소리가 정정하고 고우세요? 아이고, 그렇지 않지요. 네. 근데 음식만 할머님 가게 것이 아니고 할머님도 그날에 그러니까 초청자셨던 거예요. 네.
제가 이 삼청동에 한 50년 청와대 옆에 살았는데 예. 초청을 받아서 들어간 건 처음이었죠. 이렇게 한번 막상 가보니까 예. 너무 생각보다 좀 소탈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할머님이 가실만한 게 정말 대단한 게 2009년부터 지금까지 기부하신 횟수로는 총 95회. 그리고 그거를 다 모아보면 현금으로 2억 4천여만 원. 세상에. 이 정도 되는 건 알고 계셨어요? 글쎄 자세하게 몰랐는데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아마 그렇게 됐나 싶습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올해 초에는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도 기부하기로 약속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자녀도 두셨다고 알고 있는데 자녀들이 선뜻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 물려주지 마시고 기부하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오늘 하루에 결정한 게 아니고 예. 한 10여 년 전부터 이거는 내가 언젠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늘 노래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 저건 어머님이 좋은 일에 쓰신다고 해서 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주는 그 자녀들도 네. 참 훌륭한 분들이네요. 아니요. 그냥 보통이죠. 우리는요. 대단한 할머님이십니다. 맨 처음 기부를 시작하신 게 언젠지 기억나세요? 그것이 우리가 예전에 월급 타서 생활할 때도 조금씩 아주 소액이지만 해왔었어요. 그거는요. 세상에. 여러 군데 해왔는데 장사를 하니까 물건을 팔고 이익금이 남으면은 그건 당연히 이렇게 활애를 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월급 받을 때도 꼬박꼬박 했었고 장사 시작하니까 돈이 돌아서 더 하게 됐습니다. 이거 네,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당연하지요. 전혀 당연한 게 아닌 것이요. 이게 쉽게 버신 돈이 아니라 아침에 몇 시부터 나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 시작은 3년 전이거든요. 예. 그때는 시작이고 끝이고 없었어요. 눈 뜨면 나와서 팔고, 11시, 12시까지도 문을 열어놓고 있었으니까 시작도 끝도 없죠. 그냥 잠만 자는 시간은 들어가고, 세상에. 일을 하면서 밥을 해 먹었고, 그렇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젊으니까 그렇게 해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어렵게 번 돈이면 이걸로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건물도 사서 자식들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세상에 베풀어야겠다 나눠야겠다 이 생각을 하셨어요? 다 그게 그렇게 돼 가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이 그렇게 좀 좋게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잘했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갑자기 청와대까지 초청을 받아서 가본다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셨어요? 아프기도 했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픈 경험이 있었다? 딸에 하다가 한 35년 전부터 이제 신경약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적에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따님이 어떤 정신과 질환을 앓게 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아픔을 겪으신 거예요. 많이 아팠지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이래저래 병원에 다니면서 생활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이 나뿐이 아니고 많다는 것도 알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된다 하는 마음이 절절해지더라고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너무 아파봤기 때문에 나처럼 아픈 사람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거나 돈 때문에 더 고생을 2중고 3중고 겪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나도 저렇게 힘들었는데
대단한 걸로 얘기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고 배움이 됩니다.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부터라도 쪼개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 네. 여러분 나누십시오. 기부하면 뭐가 좋아지는지 한마디 좀 해주세요. 기부하면 내가 기뻐요. 이게 또 약간 중독 비슷하게 자꾸 더 하고 싶은 거 있죠. 기부 중독? 그냥 한 맛으로 따지면 하여간 맛이 있습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할머님, 저도 진짜 열심히 기부해가지고요. 저도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기부해서 그 맛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내는 것보다도 받는 그 기쁨이 더 크다. 이런 걸 느끼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사회를 대신해서 할머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그 선한 영향력을 뿜어주셔야 돼요, 할머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언제 좀 맛있는 팥죽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언제든지 반기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마음씨도 고우시고 목소리도 고우신 할머님이시네요. 오늘 화제 인터뷰 고액 기부자의 한 분으로 청와대에 초청받았던 팥죽 장사 할머님이세요. 김문숙 씨였습니다. 배추도사님이요. 아침부터 열받았다, 감동했다. 왜 이러십니까? 열받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할머님 너무 감동적이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살만한 걸 거예요.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 유리상자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0482님 할머님 인터뷰 듣다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고. 구성권님은요. 지하철역을 아예 지나버렸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다가. 얼른 잘 돌아가시고요. 예, 삼청동에서 팥죽 파시는 우리 할머님이 많은 분들에게 훈훈한 감동 주시네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